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민속학회 오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민속학회에서는 해마다 경기학 학술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민속으로 규명하는 경기 지역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가 있겠습니다. 저는 경기민속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형호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는 경기도 전통놀이의 전승 실태, 주로 2019년 그리고 최근에 2020년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현장에서 놀이를 직접 지도하시고 또 이론적인 체계도 같이 병행하시는 품놀이 협동조합 대표이신 이상호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약 15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전통놀이의 전승 실태를 발표하게 된 품놀이협동조합의 이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연구가 몇 가지 제한점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제한점이냐면 첫째, 한국이라고 하는 전체가 아니라 경기도라고 하는 지역적인 한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통이라는 한계, 그리고 세 번째 전승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경기도라고 하면 조선시대 경기도와 일제강점기의 경기도, 그리고 오늘날 행정구역상의 경기도가 서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 연구를 행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 속에서 현재와 가장 근접한 일제강점기를 기준으로 해서 영역을 구분했습니다. 사실 제가 현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서울 상일동인데 현장에서 만난 분들은 자기 고향이 계속 경기도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시기에 정해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됐고,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라고 하는 지역성을 한정지었습니다. 두 번째, 전통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 전통은 언제부터 시작한 것을 전통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합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고시대로부터 시작을 할 거냐, 아니면 뭐 고려나 조선이냐, 이렇게 전통의 기점을 많이 논의를 하는데, 이번 경기도에서의 발표는 일제강점기까지 포함해서, 즉 지금으로부터 약 7, 80년 전에 형성돼서 지속적인 힘을 가지고 이어진 것들을 잠정적으로 전통이라고 범주 내리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는 것은 현재를 이해하고 또 현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고려했을 때, 전근대의 농경에 기반한 것들을 전통으로 했을 때 우리가 유지하고 존속시킬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제한되고, 또 현재 이 도시 산업화된 이 사회에서 전통을 농경에 기반한다고 했을 때 근거를 찾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물론 전근대에 행해졌던 놀이도 포함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아이들이나 일반인에게 널리 행해진 놀이까지도 포괄적으로 전통이라는 범주에 넣어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승이라는 문제인데요. 전승이라는 문제를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맥락적 전승이라고 해서 옛날에 행해졌던 것들이
큰 흐름을 놓치지 않고 놀이 방법이나 목적이 잘 구현되는 형태를 맥락적으로 전승이 된다라고 표현했고요. 또 하나는 방법적 전승은 놀이 이름은 같은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방법만 전달되는 그러한 형태를 방법적 전승으로 구분해서 이번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을 했는데요. 2019년도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놀이 관련 모든 자료들을 수합했습니다. 월계는 조선왕조실록이나 또는 고려실록,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구려 시대 고분벽화라든지 이러한 놀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전국 단위로 광범위하게 수집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초조사에서 행해졌고요. 그런데 그 다음 해인 2020년도에는 과연 기초조사했던 내용들이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답사 중심의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자료들은 크게 기초조사에 기초한 나름대로 문헌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그러한 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그래서 현장조사는 크게 자율적 놀이 현장, 그 다음에 놀이 재현 현장, 마을 교육 현장, 그 다음에 상업적 놀이 현장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기초조사의 사례를 PPT로 잠깐 보시면 코리안 게임스라고 하는 책은 구한말 스튜어트 컬린이 쓴 책으로서 우리나라 놀이의 일제강점기 이전의 놀이가 가장 잘 나와 있는 형태고요. 일제강점기의 전국을 남북한을 통틀어서 조사된 조선의 향토락은 전국의 놀이 양상을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경기 도지에도 많은 지역에서의 놀이가 소개되고 있고요. 한국종합민속보고서에서도 경기도 편에는 다양한 놀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과천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경기 남부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이런 지역에서의 놀이들이 이번 연구의 기초조사로서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는 자율적으로 애들이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놀이 현장, 그 다음에 재현 현장, 예를 들어서 단오에 어떤 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서 놀이가 행해졌다라고 하면 그것이 오늘날의 마을 단위로 다시 재현되는 현장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단위에 행해지는 놀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업적 놀이 현장은 에버랜드라든지 이런 돈을 받고 놀이가 펼쳐지는 그런 현장, 그 다음에 놀이가 교육되는 현장, 이러한 5군데의 영역을 현장조사의 항목으로 잡아서 현장조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경기도라고 한정되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막연히 놀이 현장이다라고 할 때에 무엇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기초조사를 통해서 맥락적 전승 현장을 보면 조선 시대에는 놀이를 공부와 방해되는 그러한 쓸데없는 짓으로 많이 인식을 했었는데 서당이나 이런 양반들에 의해서 교육 목적이 도드라진 놀이들을 계속 권장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칠교나 승경도나 람승도, 화가투, 투호 이런 것들이 있었죠. 물론 화가투는 일제강점기에 가투가 들어와서 한국화시킨 형태인데 시조백수라고 하기도 하는 건데 이러한 놀이들은 드러나는 교육적인 목적 때문에 오늘날도 그 교육적인 목적이 살아나면서 계속 맥락적으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특히 칠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수학의 도형 단원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교육적인 목적이 계속 구현되고 있고, 투어도 마찬가지 맥락이고, 승경도나 남승도는 교육적인 목적을 살려서 지역의 특징을 살린 새로운 놀이판이 만들어지면서 교육적인 놀이로서의 맥락적 전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나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온 놀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무줄놀이, 불렁새, 사방치기, 다방구, 찜뽕, 깡통차기, 이러한 놀이들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왔지만 그 들어온 형태를 일정한 부분 유지하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면 1990년대까지는 이런 맥락적 전승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2000년대는 거의 다 끊어졌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하기에는 어렵지만, 제가 현장 조사를 가본 바에 의하면 1990년대까지는 이런 유입된 놀이도 일정한 부분 맥을 이어가면서 살아남고 있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놀이라고 하는 것은 유입되기 이전에, 즉 농경에 기반한 조선시대에 형성돼서 계속 행해지는 놀이들이 있습니다. 자치기나 소꿉놀이, 공기놀이, 연날리기, 썰매타기, 이러한 놀이들은 어느 정도 전 근대의 양상이 유지되면서 전승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서의 전승 실태는 요 세 가지 교육적인 목적이 구현되는 놀이들이 일정한 부분 유지되고 있고, 유입된 놀이도 일정 부분 그 형태와 방법과 양상을 유지하면서 되고 있고, 또 전근대 놀이도 일정한 부분 지속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놀이라고 하는 것들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회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맥락적으로 옛날 형태가 그대로 전승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방법적인 전승 형태를 띠는데, 이 방법적인 전승 실태는 크게 도구가 변형되는 형태가 있고, 놀이 방법이 전승되는 실태가 있습니다. 도구는 아무래도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자연물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도구가 자연에서 구하는 전근대와 달리 플라스틱이나 돌이나 나무, 비닐, 쇠 이런 형태로 도구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방법도 바뀌고 있는데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중마놀이 같은 경우에는 긴 나무 장대에 발을 걸어서 타는 건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깡통으로서 깡통 중마라든지, 또는 비석치기도 굉장히 여러 단계이지만 많은 단계가 생략되는 등 나름대로 형태 놀이의 소재도 바뀌고 방법도 단순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칠교 같은 경우도 칠교 해를 갖다 놓고 맞춰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없이 답이 미리 다 안에 들어있는 식으로 방법도 변형되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을 변형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적인 변형의 가장 큰 원인은 일상에서 놀이가 행해지지 않고 누군가가 의해서 놀이가 지도되는 양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면서 본격화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달라진 환경 속에서 방법적 전승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승놀이의 전승 실태를 크게 보면은 경기도에서는 1990년대까지는 전근대에서 농경에 기반한 전통놀이가 일정한 부분 계승되는 측면과, 유입된 놀이가 어느 정도 현장에서 자연적인 맥락을 가지고 전승이 됐던 시기가 있었고, 또 마을 대동놀이에서
민속 행사로 어느 정도 전승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정근대와 같이 광범위하게 주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사라지고 몇 군데에서만 이러한 용인시의 뭐 줄다리기 끝난 다음에 그 줄을 가지고 볼을 막는다든지 뭐 이런 몇 가지 형태만 남아 있는 형태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1990년대 이후에는 맥락적 전승이 갈수록 약해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학교나 이런 놀이 활동가들에 의해서 방법적 전승이 유지되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경기도에 제가 현장 조사를 쭉 해본 바에 의하면 특히 이 경기도도 서울의 외곽 지역화되면서 경기도의 고유의 형태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고, 특히 거기에 거주지를 토박이들이 거의 없는 실정에 있어서 그 토박이들이 몇 안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현장 조사를 더 이상 늦춘다면은 앞으로는 그 지역에 특색 있는 놀이들을 기록도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래서 계속 그 현장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아울러 이렇게 달라진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어떻게든지 이 경기도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 이들에 의해서 비록 약간 변형된 형태라 하더라도 경기도의 전통 또는 전승놀이가 계속 이어지리라. 예, 이상호 선생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지역을 최근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5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주시고, 실제 전승되고 있는 전승 실태를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맥락적 전승하고, 도구나 놀이 방법의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적 전승 중심으로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0년을 기점으로 한 어떤 전통놀이의 변화 양상, 약화 현상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강주원 선생님이 임진강 유역의 민속치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강 선생이 그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이따 토론자께서 간단히 소개 말씀을 해주시고 토론을 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실 세 분의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놀이에 대한 토론은 의정부 문화원의 연구원으로 책임 연구원으로 계시는 서종원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진강 유역의 민속지는 강주원 서울대 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께서 발표를 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마침 어제서부터 발열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한대에 계신 김태우 교수께서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고 그거에 따른 또 토론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 북부 마을 공동체에 대한 김지욱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은 경기대학교 박물관 학예팀장이신 배대호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우선 그 의정부 문화원에 계신 서종원 박사님께 경기도 전통놀이 전승 실태에 대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종원 박사님 부탁합니다.
네, 소개받은 서정원입니다. 이상훈 선생님께서 그 발표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제가 5가지 정도의 질문을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놀이문화의 지속과 변화 과정에서 경기도 특히 이제 조사하셨던 지역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과연 이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민속의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 중에서 민속놀이를 통해서 지역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제 고찰한다면 과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께서는 경기도 남부 지역을 2019년도에서 2020년까지 조사를 하시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북부 지역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 좀 빈약하고 선생님이 경험치가 좀 부족한 걸 알매도 불구하고 경기도 남쪽과 북쪽 지역의 놀이문화의 특징은 과연 차별성이 좀 두드러지는 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선생님 발표문에서도 언급했던 4가지 분류를 토대로 이제 봤을 때 과연 그 현장에서 느끼셨던 내용 중에 경기도 지금 전승되는 놀이중 가운데 활용 가능성, 특히 이제 다양한 활용하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놀이로 가지고 가능한지의 여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장에서 전승되거나 어찌되든 지속과 변화 과정에서 이제 변하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놀이들을 보면서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어떤 소감, 소회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이 질문인데, 선생님이 워낙 제가 알기로는 전국 단위의 놀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선생님이 보시기에 특히 이제 조사하시면서 느꼈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경기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놀이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서정원 박사께서 사실 소견까지 6가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참 만만치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역적 조사 지역의 특징이 뭐냐, 민속놀이로 지역 정체성을 규명할 수 있겠는가, 남부와 북부의 차이는 뭐냐, 또 놀이를 가지고 앞으로 최근에 그 놀이 현장의 모습으로 활용 가능한 게 뭐가 있고 대표적인 놀이가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질문하시고, 전반적인 조사에 따른 소견인데, 소견은 현장의 분위기라든지 앞으로 과제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호 대표님, 예,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정영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질문한 내용 중에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순서대로 답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juk 선생님이 하셨던 그 마을재당이나 마을재나 공동체 그런 경우에는 나름대로 변별력이 명확하게 해서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는데, 놀이의 경우에는 그런 마을 공동체 행사에서 행하는 대동놀이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지역적인 변별력이 있는데, 놀이를 통해서의 지역의 변별력을 찾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이후에 해방이 되고 전국의 학교가 이제 의무교육이 확장이 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시와 농촌 간의 이주가 일어나고, 또 서울로 왔다가 경기도로 왔다가 그런 이주가 활발히 되면서 놀이가 상당히 이 지역성을 상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전화가 와서 경기도로 전화가 갔고, 그것이 지나면 이게 경기도에서 시작된 건지 또는 경기도의 특색을 보이는지 또 전라도의 특징을 보이는지 구분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놀이를 통해서 경기도 지역의 정체성을 찾기는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어렵다고 보고요. 마을 단위로 행해지는 그런 대동놀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역의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을 바탕으로 공동체가 뭐 신앙이나 또는 뭐 농경이나 이런 것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는 정체성과 지역성을 찾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놀이에서는 정체성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남부와 북부라고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특히 놀이 같은 경우에는 자연 환경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부와 북부라고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거기에 지역이 그 마을이 산촌 지역이냐, 농촌 지역이냐, 또는 강변을 끼고 있는 해변이나 강변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로 많이 하는 놀이들이 좀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편의상 경기 남부, 경기 북부 이렇게 나누는 것은 사실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그것이 산촌이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산에서 나무하거나 또는 산 인근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놀이들이 계속 전승력을 갖고, 특히 이번에 조사한 데 보면 양평 같은 데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강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들, 뭐 쫄기 접시라든지 뭐 두꺼비집 짓기라든지 이러한 강에서 할 수 있는 놀이들이 그래도 계속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농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자치기라든지 겨울에 그 논을 비고 난 다음에 장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왕성히, 물론 산촌에서도 하지만 좀 더 빈도나 조사 마을의 빈도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자연 환경, 그 마을이 거주하고 있는 자연 환경에 따라서의 특색은 좀 더 두드러지지만 뭉뚱그려서 표시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활용 가능성을 보면 아까도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렸지만 1990년대 특히 80년대까지는 그래도 자생 쪽으로 꽤 많은 놀이가 지속이 됐었는데, 1990년대 들어오면서 1970년대부터 이제 텔레비전이 보급되고 뭐 전국에 3만 개 오락실이 생기고, 또 나름대로 그러한 잔펀치를 맞다가 결정적으로 1987년부터 학원 수가 폭증하면서 더 이상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을 망가뜨리게 돼서, 저는 우리 사회가 맞벌이 부부가 왕성이 되면서 걔네들이 전부 보육과 교육을 겸하는 학원으로 가버리면서 결정적인 크로스 카운터를 맞아가지고 1990년대 이후에는 놀이가 고무줄놀이가 완전히 끊어졌고, 2000년대는 공기놀이가 지금 위태위태하고, 2020년 현대는 공기놀이도 지금 절벽에 내몰릴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이것은 경기도라고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서 놀이에 대한 교육계에서의 관심, 또 사회에서의 관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복원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끊어진 이 부분을 더 이상 형이나 언니가 하지 못했을 때 누가 할 거냐? 부모들이 할 거냐? 선생이 할 거냐? 아니면 놀이 활동가가 할 거냐? 제가 현재 파악한 바에 의하면 놀이 활동가가 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바빠서 못 하시고, 선생은 애들 가르치려고 못 하고, 그래서 이것을 놀이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놀이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들이 앞으로 경기도에서의 놀이 활성화를
꾀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좀 약간 왔다 갔다 했는데요. 좀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원 박사님 추가로 뭐 질문하실 게 있으신지요? 네, 없습니다. 예. 그 경기도 지역의 대표 놀이가 있겠는가? 사실은 이게 놀이의 지역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 문화체육관광부 기초조사에 서울, 경기, 전북 지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만의 두드러진 놀이가 있는가? 뭐 그게 아마 대표 놀이가 될 수도 있는데 이상훈 선생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그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러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놀이들을 그 지역에서 우리 거로 해가지고 계속 활성화시켜서 우리 거터하는, 즉 전통의 재창출이 가능하지, 전통에 기반한 것들은 저는 사실상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라고 하는 특징을 잘 살리고 보편타당하면서 광범위하게 행해질 수 있는 놀이들을 여기서 선정해서 그거를 가지고 경기도 거다 이렇게 우겨서 그것을 널리 확장하는 것이 저는 빠르지. 이게 경기도에서 만약에 자치기를 경기도로 한다 그러면 다른 데서 다 웃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 건데 우리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나름대로 자치기를 만약에 한다 하래도 경기도식 자치기, 뭐 제기를 차기를 한다 해도 경기도식 제기,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약간의 변형을 꾀해서 선정하고 그거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서 확장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창출하는 경기도의 정체성, 이런 식의 개념으로 가는 것들이 저는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 교육이 일반화되고 농촌과 도시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지역성을 상실했다. 따라서 놀이에 있어서도 지역적 변별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놀이 활동가에 의해서 지역적으로 놀이가 뭐 독특하게 개발되고 창출되고 또 변형시키는 게 오히려 지역적 특성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혹시 다른 선생님들이 이상호 선생님 그 발표문에 대한 어떤 뭐 질문이 있으면 좀 자유롭게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김태우 선생님. 예, 김태우입니다. 아니, 저도 저 놀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제 자세히 좀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 하나만 좀 여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 다른 것보다도 이제 언급하신 것 중에 뭐 구슬치기라든지 고무줄놀이, 이런 말뚝박기 이런 것들이 그 일제 강점기에 이제 일본에서 유입된 놀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도 이제 뭐 계속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매스컴에서도 좀 다루고 그러셨는데, 그 이런 이제 그 일본에서 유입된 내지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전파된 이런 놀이라는 거를 우리가 판단할 때 주로 어떤 조사 방법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변형이나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대입 뭐 이런 이제 형태로도 또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완전 유입의 기준은 어떻게 우리가 또 잡아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형과 유입 두 문제 상당히 이것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 답변을 해주시죠.
이 문제는 계속 언론이나 여타의 문제로 인해서 작년이죠, 선생님? 그 작년에 그 예. 교과서에 나오는 뭐 1번 놀이,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우리 집의 외환이가 뭐 위안부 놀이다, 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해서 연구를 이제 교육부에서 용역을 줘서 연구를 장장식 교수를 비롯해서 정영호 선생님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셨고, 저도 거기서 이제 계속 자문위원을 하면서 활동을 했는데, 일단 일본이나 한국에서 땅의 어떠한 형태를 그리고 하는 놀이는 현재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없습니다. 전근대 시대에는. 비석치기는 이게 서로 영역을 구분하는 거지, 땅에 오징어처럼 땅에 금을 긋고 이 땅에 그려진 그림이 놀이감으로서의 기능하는 것은 현재 스코어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서양에서의 전통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의 메이지 유신이나 이렇게 일본이 유럽에서의 문물을 네덜란드를 통해서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일본화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방치기나 이런 것들은 원조는 유럽이라고 보는 게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여러 유물을 통해서라든지 성당에 그려있던 모자이크나 이런, 이 동양에서는 그런 고대 유물이 안 나타나는데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유물을 통해서 이게 분명히 유럽 쪽에서 넘어와서 이쪽으로 넘어왔다. 또 우리 집의 외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What's the time, 미스터 울프라고 하는 놀이들이 서양에 존재하고, 몇 시냐 그러면 몇 시다 그러면 걸어오고, 이런 여러 유형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일본에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놀이들의 원조들이 유럽에서 아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문헌에 나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왔지 일본에서 유입된 건 저는 좀 의심스럽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느냐라고 규명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와 유사한 놀이들이 있다가 우리 거에 맞아가지고 거기에 스팝해서 한국화되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질문은 뭐였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완전히 유입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대입됐다든지 변형된 것들은 그래도 좀 우리 거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네. 그러한 것들 중에 맨몸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위안부 놀이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 우리의 그 풍물에서 그러면 미직이라고 땅 이런 미직이 밀고 밀리는 형태라든지, 워러리 청청에서의 절구새 놀이 같은 경우가 밀고 밀리는 형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놀이가 꽤 여럿 있을 때에 유입된 것과 전통의 것들이 혼재돼서 나타날 수도 있고, 특히 또 쥐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서양에서 분명히 들어온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향토라기보다도 전국적으로 보이거든요. 쥐와 고양이가 아니라 우리는 닭잡이, 닭살이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닭을 훔치러 들어오는 살쾡이나 뭐 쥐나 솔개나 이러한 것들이 닭을 해치러 오고, 울타리를 해가지고 우리의 닭살이는 역할놀이 계통입니다. 그 달걀을 달라고 구걸을 하고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닭은 못 주겠다고 하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울타리를 고쳐주고, 이 앞에 역할놀이 중심의 놀이였는데, 쥐와 고양이가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천적이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쥐를 지켜야 되는 이상한 양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이상하게 되어버렸지만, 우리 것과 외국 것이 들어와서 막 혼재되고, 그 중에 우리 것은
역할놀이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는데 충분히 갖지 못하기 때문에 좀 소멸되고 쥐와 고양이처럼 쫓고 빨리 끝나니까 그런 건 살아남고 이렇게 되지만 원형은 비슷하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고 정리되고 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얘기해서. 예, 굉장히 그 토론이 열띠게 지금 진행이 됐는데 안타깝게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진행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놀이가 전통 놀이와 외국에서 유입된 놀이들이 혼재되고 또 그것이 또 변형되고 끊임없이 변형되죠. 이런 양상들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놀이에 대한 비교 연구, 동아시아 지역을 비롯해서 서구와 전 세계적인 놀이의 비교 연구가 앞으로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 강주원 선생님의 임진강 유역, 즉 민통선 지역의 민속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신 신한대학의 김태우 교수께서 간단하게 발표문을 요약을 해주시고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신한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강주원 선생님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제가 이제 발표문을 좀 요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이제 강주원 선생님이 쓰신 이제 임진강 유역의 민속지라는 이제 내용은 이제 뭐 제가 이제 상세하게 이제 말씀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제 그 질문 내지는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주원 선생님의 임진강 유역의 민속지는 이제 결국 그 임진강 유역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로 이제 임진강 북쪽,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민간인 통제 구역이라고 하는 민통선 지역의 어떤 그 경계 지역 혹은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이제 DMZ를 포함한 민통선 지역에 대한 민속 조사와 방향을 이제 제시한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강 선생님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과제를 제시를 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잠깐 뭐 말씀을 드리면 그 강 선생님의 이제 전공이 인류학인 만큼 이제 임진강 유역의 민속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임진강 이북 쪽으로는 이제 그 통행이 자유롭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이제 그 밑에 거주하면서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넘나들고 있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도 좀 그 관심을 좀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그 민통선 연구나 DMZ 연구 같은 경우는 뭐 그 지역에 형성돼 있는 지금 뭐 몇 개 그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생태라든지 뭐 이제 관광 자원화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집중을 했는데 그 강주원 선생님이 집중한 거는 이제 그런 거에 어떤 그 이면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빠졌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바깥에 있으면서도 그 임진강 이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첫 번째로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임진강 유역과 그 북쪽에 어떤 이제 경관 그리고 민속이 언젠가는 이제 사라지고 없어질 이제 대상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사라지고 없어질 대상들에 대해서 좀 인지하고 이에 대한 이제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이제 조금씩 개방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뭐 관광도 하고는 있지만 이제 좀 더 이제 그 뭐 통일에 대한 논의가 진척이 되고 하면 그런 이제 지역이 뭐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생겨날 대상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어디 가면
뭐 그 기차역에 뭐 평양으로 가는 길 뭐 이런 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앞으로 생겨날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질 대상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겨날 대상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 기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크게 그 이제 의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관심을 안 가졌었던 그런 이제 뭐 그 뭐라 그럴까 좀 큰 범주의 논의들 외에 이렇게 그 좀 작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한 두 가지 정도 뭐 질문 이제 제가 이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강주원 선생님은 이렇게 임진강 유역의 기록화 작업의 의의를 뭐 사라질 대상과 언젠가 다가올 대상을 인식하고 그리고 특히 그 민북 지역은 이제 닫힌 공간이 아니었고 조금씩 열린 공간으로 존재해 왔고 변화해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라질 대상은 저희가 좀 예측이 가능한데 이제 언젠가 다가올 대상은 어떤 거리에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좀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좀 돼야 될 것 같다. 이거 이제 보완을 좀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결국 이런 이제 강주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진강 유역과 민통선 지역이라고 해서 완전히 닫힌 공간은 아니었지만 그 전원근 선생님의 연구 중에 이제 냉전기 통일촌 건설을 통해 본 전방의 의미와 과정 뭐 이런 이제 논의가 있어요. 거기는 물론 이제 통일촌이 이제 철원의 통일촌입니다. 지금 한국에 이제 통일촌이 철원하고 이제 파주 이게 두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전방 혹은 민간인 통제 구역으로서 이제 사실 그 민통선 지역이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치 군사적 목적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군사적 통제나 이데올로기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삶을 영위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이거는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그것을 면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그동안 굉장히 그 복잡하게 전개됐던 민통선 지역에 대한 정책의 변화, 몇 번의 어떤 변화를 거쳐서 뭐 조금 이제 그 농사가 허용되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토지 보상 문제도 굉장히 또 갈등과 다툼이 많았었는데 이런 거라든지 지역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러한 것이 좀 구체적으로 좀 뒷받침돼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조금 보강됐으면 하는 그 바람을 끝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통선 지역, 임진강 유역의 민통선 지역의 민속지 조사가 지금 기존의 생태나 관광 그거에 덧붙여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중심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민속이 생성되고 있는 그런 어떤 시점에 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닫힌 공간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의정부로 이사를 왔는데 경기도 북부 지역을 자주 다니게 됩니다. 특히 이제 북쪽 지역 조사하면서 연천이나 파주 쪽 거의 그 민통선 지역 가까이도 갔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긴장된 지역이 아니고 그분들 전혀 긴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인식하는 경기도 북부 지역의 접근 자체를 다소 좀 꺼려하는 것들은 어떤 선입견이 너무 많이 작용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것도 앞으로 이제 그쪽 지역이 그렇게 닫혀 있는 공간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경기 북부 마을 공동체 의뢰에 대한 김재욱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경기대학교 박물관 학예팀장으로 계신 배대호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네.
전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제 경기도 지역의 마을 신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신 선생님이셔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학으로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그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마을 공동체 의례라는 용어에 대해서 저도 이제 현장 조사를 하면서 이게 이제 종교나 신앙 등의 용어하고 현장이 상당히 좀 괴리가 있다고 많이 느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신앙성이 약한 마을의 의례를 광범위하게 포함할 수 있는 용어로 아주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간혹 우리가 이제 말의 문화를 매몰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정의라는 것은 현상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문화를 조금 이렇게 재단해서 이렇게 좀 옥죄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마을 공동체 의례처럼 새로운 용어들을 좀 만들어서 현장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론에서 제시하셨던 부분 중에서 소규모 마을 단위의 점으로 공유를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또 했습니다. 이제 학술적 연구와 경기도의 어떤 행정력이 합해져서 이것이 이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봤는데 다만 이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과연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가야 될지 또는 이제 버텀업 방식으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좀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일례로 경기 민속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대하고 뛰어난 기획이었고 저도 일부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나온 지자체의 민속지가 이 경기 민속지를 그대로 답습하는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경기 민속지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지역 각 지방에서 나온 지역에서 나온 민속지들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거의 유사하게 진행된 것이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 됐건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행정력이 들어가서 위에서 설계하고 밑에서 조금 더 실행력이 강력히 뒷받침되든지 아니면 밑에서 먼저 실행을 촘촘히 하고 위에서 그것을 정의를 하든지 그런 어떤 방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세 가지 정도는 굉장히 동의하는 점이었는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제목하고도 굉장히 연계가 될 텐데 우리가 이제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 이북과 이남으로 나누셨잖아요. 그거 이제 지나치게 이제 요즘 경기 남부, 경기 북부 이런 말이 나오니까 행정구역을 지나치게 이제 의식하신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우리가 지리적으로나 또는 문화적으로 보자면 산악과 평야 해안 또는 섬 이렇게 해서 한 3분법으로 나누어서 마을 공동체 의례를 접근하면 조금 더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가 들었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지역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용어들을 사용하셨어요. 전통성이라든지 다양성, 또 정체성 이런 용어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이 용어들을 좀 상호 좀 연계를 시켜서 지역성을 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세 가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사실 경기민속지를 예를 들으셨는데 김지욱 선생님이 사실은 경기민속지 그 실무 담당이셨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는 게 좋겠는가. 경기 북부 남부 이분법의 구분이 적절한지 그다음에 지역성을 좀 더 기존에 제시된 용어를 가지고 좀 더 보완 설명을 좀 해달라 이런 질문입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김지욱 선생님.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사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민속지를 처음 기획할 때는 사례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획자로서 일방적인 기획을 했고 그거를 이제 전공자들한테 원고를 의뢰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로 제가 이런 유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늘 최종적으로 제가 경기 북부에서 근무하면서 했던 것이 이제 우리마을 산신제였었는데요. 그것은 그 톱다운 방식도 아니었고 바텀업 방식도 아니었던 게 지금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술적 연구와 경기도 행정력이 더해져야 할 거라고 했지만 이 현장에서는 이미 그리고 제 경험상 그 지역 현장의 전문가들 그 지역에 계신 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하는 그 삼자가 같이 어울리는 그런 혼합 방식이 가장 적합하고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을 할 때부터 그 지역의 향토사학자라든가 그쪽 분야 전문가들이 같이 기획을 하고 그리고 행정 쪽에서는 이제 물론 예산 지원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혼합 방식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 이남 이북을 구분했던 거는 순전히 제 현장 경험에 의해서 남부에 근무할 때는 남부 지역 조사를 많이 했고 북부에 근무할 때 북부 지역을 많이 조사를 해봤더니 남부와 북부가 너무나 다른 이미 너무나 다른 지역성을 갖고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정체성을 얘기할 때는 그냥 뭉뚱그려서 다양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기도만의 정체성이 아니고 그 다양성이라는 용어는 적합하지가 않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 북부 남부로 나눠서 권역을 구분해서 할 게 아니라 그 마을이라는 소규모 점 단위로 조사를 해야 되고 콘텐츠를 확보하고 그것들 기반으로 해서 다시 경기도 정체성을 구명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제 발표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를 그렇게 권역별로 구분할 때에는 제일 쉬운 게 경기 남부 북부이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놓고 뭐 서울의 동서남북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 우리 정용호 회장님은 얼마 전에 지난해였던가요? 그 7가지로 지역을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수도권 지역, 외곽 도시화 지역, 군사 지역 뭐 이렇게 좀 세분해서 보시면서 경기도 지역의 정체성을 규명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글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그 필요에 의해서 구분이 되고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경기도의 정체성을 도출하기가 너무 막연하다라는 게 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것도 그래서 마을 단위로 마을에서 전승되고 있는 문화를 깊이 있게 조사하고 연구해서 그것들을 다 아울러야 경기도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다, 드러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이걸 작성을 하면서 전통성, 다양성, 정체성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 제목을 지역성이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일단 그 지역학에서는 공간이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 안에 경기도라는 지역 안에 경기 북부로 크게 구분한 지역 안에서의 전통성 그리고 아까 다양성은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이 어떤 정체성을 조출할 수 있을까라는 의미에서 지역성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한 것은 처음 발표하신 이상호 선생님의 놀이 발표는 주로 남부 지역 현장 중심이었는데다가 또 지역성을 드러내기에는 너무 어려운 낼 수 없는 그런 주제였는데 반해서 저는 경기 북부에서 또 지역성을 드러낼 수 있는 마을 공동체 의뢰를 했다라는 게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학회 발표에서 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권역별 구분보다는 좀 더 점조직으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좀 더 경기도 지역의 세분화된 그런 어떤 구분을 통해서 좀 조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라는 건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발표문에서 북방식 마을 공동체 의뢰해서 고구려와
고려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북부와 남부의 지역적 차이하고도 연계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실 때 경기도 북부 남부가 좀 다르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혹시 북방식 마을 공동체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이거는 그 김종대 교수님도 그렇고 몇 분이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들인데, 특히 그 경기 북부에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산신제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 산신제가 10월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미 일반화되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북부는 그 기후 환경의 이유로 밭농사 중심 지역이고, 그리고 수련 문화 중심 지역이라는 것들은 이미 이제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그런 기질이 아직도 북부에서는 전승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에 반해서 늘 구분하는 게 아래쪽 남쪽에서는 뭐 남방식 문화가 되겠죠. 그래서 밭농사보다는 논농사 위주. 그래서 그리고 수학 의뢰가 중심이 되는 그런 큰 대비를 이루는 것들이 이미 이야기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북부 남부가 좀 그게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지욱 선생님은 경기도도 북방식과 남방식의 변화가 한강을 기점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예, 뭐 흥미있는 주제인데 지금 산신제는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강원도나 또 경상도 쪽, 태백산맥 쪽은 또 산악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도 당연히 밭농사 지역이지요. 화전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참 이 구역을 그럼 한강 중심으로 나눌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무속에 있어서의 뭐 강신무, 세습무권을 한강 중심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앞으로 학계에서 좀 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얘기를 진전시키고 싶은데 저희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하여간 그 장시간 동안 발표와 토론에 진지하게 임해주신 오늘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경기 민속을 통한 지속적인 경기도 지역성과 경기도의 정체성 규명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